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우의 교과서 144쪽 모두 교과서 144쪽을 피도록 합니다. 자,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고우가 쓴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우가 쓴 편지 글입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은 여러분들 교과서 146쪽에 나와 있어요. 146쪽에서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배경 속에서 서민들이 이렇게 감자를 먹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의 이런 좀 삶을 다룬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작품은 고우가 동생 테오에게 자신이 이렇게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편지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서 144쪽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테오가 고우 동생인데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 자, 그래서 여기 이 글은 편집글의 양식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이제 받는 사람 다음에 이제 첫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 생일과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본다. 여기까지가 첫인사죠. 그래서 이날은 테오의 생일, 동생인 테오의 생일이에요. 태우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144쪽 왼쪽 날개 부분에 나와 있죠.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유화는 물감이랑 기름이랑 섞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을 말하는 거죠. 기름 유자죠. 그림 하자에 기름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죠. 이게 유화가 덧칠하면은 색깔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그래요. 잘 그리긴 했어도 마무리 짓지는 못했어. 기억을 되살려 그린 이 그림은 이 작품의 주요 소재인 감자 먹는 사람들이죠. 가능한 빨리 끝내긴 하겠지만 교훈의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했거든.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단다. 여기서 치열한 싸움은 그림과의 싸움이겠죠. 마무리하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여기 유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다시 나와 있죠.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고요. 테오에게 전하는 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에 맞춰서 그림을 보내고 싶었는데 좀 그림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중간이 시작이 됩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겠죠. 감자 먹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금빛 틀에 끼우면 좋을 거야. 그 다음에 음영은 어두운 부분이죠. 어두운 부분. 어두운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도 괜찮을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돋보여야만 해. 어두운 배경, 특히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몹시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이야. 어두운 색조가 사용되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틀도 금빛 틀에 하고 좀 배경도 밝은 배경으로 걸어라는 거죠. 밝은 배경이 있는 전시관 같은데 걸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146쪽 보면은 그림이 굉장히 어둡죠. 이 그림 자체도 어두운데 배경도 어두워 버리면은 그림이 잘 구분이 되지 않겠죠. 실제로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살표 펴져 있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인 듯했어. 왜냐하면 하덕은 이렇게 불을 피우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우리 하덕에 굽는다 그러죠. 하얀 해벽은 그냥 석회를 바른 벽, 하얀색 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타오르는 불빛이 관객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셈이니까 그런 불빛은 그림 바깥쪽에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146쪽 그림 보면은 이렇게 그 불빛이 사람을 비추고 그 사람 주변만 이렇게 약간 밝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145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145쪽 합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들을 뒤편에 비추고 있거든. 그래서 불빛이 사람들 뒤편에 비추고 있으면서 빛이 이렇게 금빛 테두리처럼 사람들을 뒤편으로 비추면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금빛 테두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림 보면은 사람들 주변이 살짝 밝죠. 빛이 이렇게 사람들을 비추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그림은 짙은 금빛이나 구릿빛 배경에 걸든 그런 액자를 사용하든 돋보이게 해야만 해. 제발 이 말을 명심해다오. 그것이 금빛 색조와 어울리면 기대하지 않던 부분을 밝아 보이게 해줄 거야. 그래서 이게 동생이 테오에게 바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테오에게 부탁하는 거죠. 동생에게 테오에게 부탁하는 거죠. 금빛 테두리를 좀 둘러달라. 금빛 액자를 사용해달라. 이런 거죠.
그러면 유관스럽게도 칙칙하고 시커먼 배경에 놓이면 대리석처럼 번지르르 보일 면도 누그러뜨리겠지.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은 이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지. 그래서 그림자를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은 이것을 돋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은 이렇게 복사된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빛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나 이렇게 구글 이미지에서 선명하게 나온 그림을 검색해보면 약간 파란색 이미지가, 파란색 색조가 눈에 확 띕니다. 어제 에인트호번에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한테 그것을 들고 갔어. 여기서 그것은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죠. 한 사흘쯤 있다가 다시 찾아가 달걀 흰자 위를 칠하고 여기저기 마무리 손질할까. 이게 그림 그리는 기법이라 그래요. 템페라 기법이라 그러는데, 달걀 흰자 위랑 그 당시에 좀 물감이 귀하고 오늘날처럼 성능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달걀 흰자위 아니면 노란색을 이렇게 물감이랑 섞어가지고 좀 약간 은은한 색깔? 약간 그런 색깔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템페라 기법이라고 합니다. 손질을 할까 해. 채색은 색칠하는 거죠. 채색 기법을 배우는데 열심인 이 친구는 그 그림을 특별하게 여기더구나. 이렇게 그림을 감자 먹는 사람들을 들고 갔던 에인토벤에 있는 친구죠. 이 친구는 에인토벤에 있는 친구죠. 그 그림을 특별하게 여기더구나. 내가 석판화로 찍은 습작을 본 적이 있어. 석판화는 돌로 만든 판화라는 거죠. 석판화는 돌로 만든 판화고, 판화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팔망대장경처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나무나, 여기선 돌이겠죠. 돌을 긁은 다음에 그림을 찍어서 여러 장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습작을 본 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나 색과 소묘에 향상되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지. 그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말했어. 그래서 아까 농부들은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손 같은 게 많이 상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잘 고흐를 통해 잘 알게 되었다 그러고, 소면은 이렇게 스케치하는 거죠. 이렇게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스케치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는 걸 소묘라 그러죠. 요점은 이거야. 내가 등불 아래 감자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보려고 애쓴 거야. 그래서 감자 먹는 사람들의 창작 의도죠. 이게 서민들의 삶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일했던 손으로 그 손으로 또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노동의 대가로 음식을 먹는 거죠.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담고 싶었죠. 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민 노동자들과 이 귀족 간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귀족은 일을 하지 않고 뭐 세금도 안 내고 음식은 또 맛있는 거 먹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을 갈래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투박하게 그리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을 굳히게 되었지. 날씨와 풍광에 색이 바래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에 깨재재한 파란 치마와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선호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입는다면 그 참모습은 사라져 버리겠지.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는 신사의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에 갈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그래서 이 자연스러움을 꾸민 외투보다는 자연스러운 작업법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예시를 들어서 자기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을 갈래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잘못일 거야.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 냄새가 나야 좋지 불결한 게 아니거든. 외양간에서 거른 냄새가 진동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어. 인간 본연의 삶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본연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베이컨 연기, 감자 삶는 김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열도 하고 있는 거죠. 서민의 삶을 베이컨 연기, 감자 삶는 김, 그 다음에 외양간의 거른 냄새 나열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46쪽 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로 볼게요. 그렇지만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에서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 서리적 표현이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강조를 위한 거고요. 향수 냄새는 상징이 되겠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약간 꾸미는 걸 상징하는 거죠. 꾸미.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렸다는 거죠. 자기는 꾸미지 않고.
이 그림에 네 마음에 드는, 여기서 너는 태오겠죠? 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을까 무척 궁금하구나. 그러길 바란다. 포르티에시는 옆에 나와 있어요. 그림을 판매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물건을 파는 그런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르티에 같은 사람들이 경매에 붙여줘야 물건을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우가 실제로 살아있을 때는 고우의 그림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 그러죠. 오늘날에는 뭐 고우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고 값도 엄청 나가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요. 왜? 이런 포르티에 같은 유명한 판매상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작품을 다룰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D랑 TL은 소묘를 중시하지 않았지만, 소묘 이렇게 아까도 설명했지만 물감으로 채색하지 않고 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에게 이 유화를 보여다. 그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한 번쯤은 보여주어야겠지.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틀림없이 웬 졸작은 막 형편없는 작품이죠. 소리를 들을 텐데 사실 너도 나처럼 이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지. 그렇다 해도 우리는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내놓아야 해. 그래서 여러분들 고위예술관이 이 두 곳에서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고위예술관이 드러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고위예술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의를 다하고 남들의 그런 생각과는 상관없이 성의를 다하고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내놓자는 거죠.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예술가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고예술관이죠.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겠지. 밀레, 드그루드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는 혹평에 흔들리지 않는 예시죠.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예시죠.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예시죠. 보여주었잖니? 그 다음에 이렇게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는 건 직접 인용인 거죠. 당시에 밀레, 드구르 사람들에 대한 혹평, 안 좋은 평가죠. 안 좋은 평가 예를 든 거죠. 나중에 이 사람들 그림도 인정받고 오늘날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었죠.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그래서 여기 부분 대조죠. 밀레 드구르 같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의 비판에. 근데 흔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직접 인용도 나와 있죠. 직접 인용은 뭐가 직접 인용이에요? 여기서처럼 큰 따옴표 있고 라고 있으면, 큰 따옴표 있으면은 우리 직접 인용이죠. 직접 인용은 뭡니까? 그 사람 말을 직접 따오는 거죠. 여러분들 147쪽 두 번째 줄합니다. 자, 지금의 화가들의 모습은 도움이 안 돼. 나는 번번이 농부들이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또 다른 세상은 뭡니까? 기존 세상과는 다른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된 노동의 세상이죠. 노동의 세상. 많은 점에서 교양 있는 세계는 귀족들의 삶, 뭐 도시의 삶이죠. 그래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세상이 교양 있는 세계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훨씬 더 나은 세상 말이야. 무엇 때문에 그들, 여기서 농민이겠죠?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니? 농민들은 예술을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술은 삶의 진실을 느끼게 하는데 농민들은 노동을 통해서, 숭고한 노동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의 진실. 뭡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서리적 표현이고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강조를 위해서 묻는 거죠. 어떤 걸 강조한다? 농민의 삶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입니다. 이 글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왔을 때 고의 예술관이 드러나죠. 작은 습작들이 아직 몇 점 나와서 습작들은 이렇게 연습 삼아 그린 그림을 말하는 거죠. 연습한 그림이죠. 자, 더 큰 것에 매달리다 보니 작은 것을 끝맺지 못했음을 너도 이해하겠지? 이 유화를 완성하고 그림이 마르면 곧 소품들도 함께 작은 상자에 넣어 보낼게. 뭐 그림 그릴 때 사용했던 그런 물건들이겠죠. 너무 늦어지지 않아야겠지.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그러니 그 두 번째 석판화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가 포르티에스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는 믿을 만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진실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지만 나중에 되면 뭐 이게 여기엔 안 나는데 나중에 보면은 포르티에는 고우의 그림을 굉장히 형편없게 평가하고 고우가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영향을 끼치죠.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야.
이 그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이사하는 것을 잊었어.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이야. 걱정이 적지 않지만 이 분야의 화가들, 사실주의적 화가들이죠. 그래서 고우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무 왜곡하지 않고 진실되게 그리는 거죠. 왜곡하지 않고 진실되게. 막 농민은 진짜 약간 허름한 옷을 입고 손도 막 많이 상하고 얼굴도 막 상하고 막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당대 고우같이 이렇게 그림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화가들, 그러니까 막 화려하고 막 멋지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주의, 사실적으로 그렸던 화가들은 인정을 못 받았죠. 그들이 이 그림을 그리고 나가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순 없을 거야. 그런 일이지. 계속 사실주의적인 하풍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에도 좌절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드러나네요. 여러분들 요 문단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첫인사 다음에 자, 144쪽 두 번째 줄, 144쪽 두 번째 줄부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147쪽 15번째 줄까지, 147쪽 20번째 줄까지가 147쪽 20번째 줄까지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인 거죠. 너도 이 작품의 독창성, 갈래에서 벗어나서 사실적으로 농민을 표현한 거죠. 볼 수 있을 거야. 잘 있어. 오늘 날짜에 끝맞추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시 한번 건강한 마음과 평안을 빈다. 나를 믿고 악수. 여기까지가 끝인사죠. 네, 여기까지가 끝인사고요. 아까 첫인사 맨 처음에 그리고 여기까지가 첫인사하고 그 다음에 전하고 싶은 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인사한 거죠. 두 줄이 끝인사고요. 여기까지가 이 글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었을 때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이고 예술을 이어가려는 고의 자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집글 형식 나오죠. 보내는 사람 나오고 날짜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두 워크북 13쪽을 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편집글이죠. 그 다음에 서간문. 서간문은 뭐냐면 안부를 묻거나 전하는 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통 편집글이랑 서간문은 서로 많이 같이 편집글이 서간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편지를 왜 써요? 안부를 묻기 위해서 쓰는 경우니까요. 우리 편집글의 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받는 사람, 여기서는 태오죠. 첫인사, 뭐 생일을 맞아서 너 그림 보내려고 했는데 못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요. 전하는 말, 이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예술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감자 먹는 사람들은 좀 화려하게 테두리를 씌워라. 그 다음에 자기는 사실주의적 예술관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인사, 뭐 작품에 마음의 평화를 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죠. 보내는 사람, 여기서 보내는 사람은 빈센트 반 고우죠. 그 다음에 날짜 1885년 4월 30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예술관을 고백하고 있고 그림에 대해서 자기가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밀레와 드 그루를 이렇게 굉장히 사실주의적 화가의 예로서 사람들의 혹평에, 악평에 흔들리지 않는, 난 좋은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예로 쓰고 있는 거죠. 자, 제재랑 주제 각자 읽어보고요. 특징은 고우가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가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감자 먹는 사람들이 그린 고우의 의도 뭡니까? 이렇게 농민들이 이렇게 진실된 삶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진실된 삶을. 농민들은 참 귀족들과 다르게 굉장히 자기가 힘들게 노동해서 그 대가로 열심히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농민과 귀족을 대조하고 있죠. 대조는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반대로 표현하는 거고요. 예시는 다 알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자, 작품의 구성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고우의 의도는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 밑줄 씁니다.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으며 가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의 예술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삶을 대하는 고의 태도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읽어보니까 좀 재미가 있네요.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복습하길 바랄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를 할 텐데요. 모두 교과서 152쪽을 펴도록 합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글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다룬 글과 당대 여러 문화 현상을 다룬 글을 아울러 지칭하는 글이다. 그래서 사회 분야의 글과 문화 분야의 글을 지칭하는 말이죠. 정의죠. 정의는 뭡니까?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는 무슨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사회 문화 분야의 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거죠. 사회 분야의 글은 정치, 경제, 언론, 법률, 국제관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다룬다. 이건 나열, 다른 말로 열거라 그러죠. 쭉 늘어놓는 거죠. 문화 분야의 글은 이것도 마찬가지 열거죠. 나열, 열거 같은 말입니다. 언어, 풍습, 종교,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형상들을 다룬다. 이러한 글은 사회문화적 현상의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변질적인 특성 및 원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문제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자, 여러분들 요 밑에 문단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문화의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이랑 읽는 방법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어떻게? 글에 담긴 사회문화적 요구와 신념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이해하며 읽기인데 요 부분은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밑에 글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기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글의 소재가 되는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다 그러니까 글만 이해하지 말고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다른 자료를 보고 분석하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 매체는 뭐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153쪽 지문 보도록 하죠. 제일 위에 부분에 지문이 있죠. 자, 1980년대 평균 출산 연령은 27세인데 결혼한 26살 때 했나 봐요. 2010년에는 31세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자녀 없이 살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사회 현상을 제시하고 있죠. 이처럼 출산을 꺼리는 배경에는 양육비가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이 양육비가 아기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양육비라 그러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어떤 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성을 얻고 있는 거죠. 이게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뢰성, 이거 믿을만하네. 이 자료가 굉장히 맞는 자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녀 한 명당 대학을 졸업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6천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늦게 낳거나 안 낳는 이유죠. 양육비,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네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 돼서 이 돈 갚으면 더 좋겠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날 때쯤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두 번째죠. 경력 단절이죠. 경력 단절. 한참 이제 애 낳아서 돈 많이 드는데 회사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처럼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고 출산 후 일을 계속하기도 어려우니 요약한 거죠. 아이를 적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고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 이 지문을 해석한 거니까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과 사건, 사회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할게요. 이것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54쪽을 펴도록 하죠. 페노티콘에 대해서 나와있죠. 여러분들 페노티콘은 다 들어봤죠? 다른 말로 일만 감시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57쪽을 펴보세요. 157쪽 보면 아래쪽 보면 이 페노티콘이 나와있죠. 페노티콘은 한 사람이 어, 한 사람이 아니고 가운데 하나의 기둥 같은 게 있죠. 여기는 좀 어둡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뭘 하는지 몰라.
근데 여기 쭉 둘러싸고 있는 방 같은 거 있죠? 쭉 둘러싸고 있는 방은 굉장히 밝게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를 보는지 모르게,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르게. 그래서 내가 계속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행동을 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죠. 사람을 한 명만 세워도 모든 방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수를 감시할 때 좀 합리적이라고 편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죄수들이 계속 자기를 감시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인권 같은 게 좀 안 지켜진다. 계속 자기가 밝게 있으면은 뭐 옷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갈아입고 굉장히 생활하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인권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제도죠. 그러면 우리 다시 교과서 154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벤덤의 패놉티콘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여러 개의 큰 창문틀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 앞면에서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패놉티콘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가운데 탑에서 사람 한 명이 이렇게 감시하고 있으면 이 둘러싼 사람은 얘가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죠. 얘가 뭘 쳐다보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나를 본다 생각하고 계속 24시간 동안 얘가 나를 본다 생각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겠죠. 독방 두 개에는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비슷한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독방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강인이나 병수, 재수, 노동자들, 강인은 약간 정신병자죠. 정신병자죠.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된다. 감금이 가두는 거죠.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우리 사진 찍을 때 역광이라 그러죠. 역광이 뭡니까? 이렇게 그래서 빛이 닿은 부분은 좀 색깔이 나아지고 빛의 닿은 부분은 굉장히 밝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어둡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우리 역광선의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갇힌 사람들은 굉장히 밝고 감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둡죠. 감시자는 굉장히 어둡죠. 감시, 그 다음에 감방은 밝고. 그래서 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은 감시자가 뭐 하는지 모르죠. 근데 감시자는 감방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주위 건물이 독방 안의 수감자의 윤곽을 정확하게 빗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각의 수망의 감방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개별화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독립적이라는 거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어서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과 같다. 뭐뭐와 같다. 우리 직유적 표현이 쓰인 거죠. 직유는 마치처럼, 같이, 듯이 이렇게 비유법 중에 하나죠. 여기선 같다가 있기 때문에 직유적 마치처럼 같이 드시고요. 여기서 수많은 작은 무대는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겠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연기하고 있는 배우, 한 사람의 배우는 감시자가 되겠죠. 그래서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컨대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져 있다. 지하 감옥은 세 가지 기능, 즉 감금하는 건 가두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을 차단하고 숨겨두는 기능 중에서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나열이죠. 첫 번째 기능, 감금만 남겨놓고 이 두 가지 빛을 차단하고 숨겨두는 기능은 없애버린 형태라는 거죠. 일반 강시 감옥에서는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구실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자, 이 부분이 처음이죠. 자, 그래서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눴을 때 처음 부분이고요. 일반 감시 감옥의 구조와 원리, 패놉티콘이죠. 다른 말로 구조와 원리죠. 이러한 형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 시작 부분이죠. 중간, 이 글을 처음, 중간, 끝으로 놨을 때 중간의 시작이죠.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 감금시설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스럽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쪽 벽은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다.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긴 해도 정보 소통의 주제는 되지 못한다. 그래서 대조,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대조는 반대되는 거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중앙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 가시성은 눈에 잘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보이는가. 가능할 가짜의 볼시자죠. 보는 게 가능한 거죠. 강요되는 반면 원형 건물이 분할된 부분들은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끼리 수감자끼리는 서로 못 본다는 거죠. 수감자끼리는 서로 볼 수 없고 감시자만 이 수감자를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감자 사이는 벽면으로 원고랗게 되어 있고 여기마다 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옆방에 있는데 옆은 서로 벽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비가시성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질서를 보장해준다. 가시성이 잘 보이는 거랑은 비가시성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의 탈옥 시도, 출소 후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 간의 나쁜 영향을 염려가 있다.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이 있고 강인, 미친 사람이라면 상호 폭력을 행사할 위험도 없다. 어린이라면 남이 숙제를 한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를 떨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다. 서로서로 접촉을 금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나 외롭고 심심하겠죠.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닌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서 갱생하고 교화가 돼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범죄 수법도 배우고 더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초범은 초범들끼리만, 그러니까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끼리 가둔다 그러죠. 왜냐하면 막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한테 그 수법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노동자라면 구타, 절도, 공모의 위험을 막아주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완전한 마감 작업,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는 부재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질서 보장의 예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 쭉 요 밑에 부분은 마지막 줄까지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모두 156쪽 펴도록 합니다. 자, 1호부터 1만 감시 과목의 효과가 생겨난다.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이 지속적이고 의식적 형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감시 작용을 중단하더라도 그 효과가 계속되며, 이 사람은 감시가, 수감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감시가 계속되는지 중단되는지 알 수 없죠. 왜? 탑이 보이지 않아서. 탑이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권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감시당하는 듯 행동한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24시간 감시당한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권력 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기계 장치가 된다. 요컨대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성으로 편입된다. 편입된다는 건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감시를 열심히 함으로써 어떤 규율을 끝까지 지키게 된다는 거죠. 자, 요 문단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10번째 줄부터 합시다. 이런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또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감시자가 누구든 수감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비개성적. 감시자의 어떤 특정한 개성, 특별한 개인적인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죠. 누가 감시를 하든 상관없이 알아서 수감자들은 질서를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걸려든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 책임자가 부재정이라면 그의 가족, 측근, 친구, 방문객, 하인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열거. 다른 말로 열거죠. 어,
여러분들 20번째 줄까지는 각자 한번 20번째 줄까지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벤담은 1만 감시 과목이 그렇게 섬세할 수 있다는 것에 사실에 경탄을 했다. 새창살이나 새쌍쓸 그리고 묵직한 자물쇠도 필요 없다. 단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입구를 제일 배치하기만 한다면 성가 요새 형태로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감옥을 대신해 단순하고 경제적인 계약적 구도의 빈틈없는 감옥이 들어선 것이다.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수감자 쪽으로도 옮겨가게 되어 있다.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에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작용하게 된다. 수감자 스스로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거죠. 그는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1인 2역을 하는 셈이다. 1인 2역 뭡니까? 자기가 수감자이면서 감시자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이면서 자기 행동을 스스로 감시하는 거죠. 왜? 언제 자신을 볼지 모르니까 스스로를 계속 감시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고 점차 그 형태가 희미해진다. 권력의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더욱 지속적이고 깊어지며, 자, 다음 쪽 넘어갑니다. 157쪽 펴입니다. 깊어지며 단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된다. 즉 권력은 모든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늘 앞서서 승리한다.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이죠. 일만 감시 과목의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155쪽 여섯 번째 줄부터 해가지고 155쪽 여섯 번째 줄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중간 부분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끝 부분이죠. 자, 1만 감시 과목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과 같다. 자, 1만 감시 과목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2세기, 200년 동안 그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준다. 사람들이 이걸 처음 보고 와, 이런 게 있다니, 이런 획기적인 게 있다니 하고 좀 많이 놀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설을 일종의 몽상적인 약간 꿈꾸는 듯한 이런 거죠. 추상적이라는 거죠. 건물로 이해해서 안 된다. 그것은 이상적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 체제의 구조이고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이야말로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이다. 사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의 정치 기술 형태이다. 자, 모두 교과서 158쪽 펴도록 합시다. 이것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구조가 적용되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 글을 쓴 사람 미셸 푸코의 주장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그 구조는 권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거가 되겠죠. 근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권력의 대상의 수효를 필요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의 수효 그러니까 수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시하는 사람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시받는 사람은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완력을 쓰지 않고 힘이죠. 완력은 무력, 힘이죠. 힘. 그래서 막 총칼로 협박하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를 감시한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영되면서 그 효과가 서로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연결된다는 거죠. 나타나는 하나의 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외에 다른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 물리적 수단, 뭐 아까도 말했듯이 힘이죠. 힘. 개인의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끝이죠. 일만 감시 과목의 오타났네요. 포편성이 아니라 보편성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꼭 과목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에서 야자 감독할 때도 누가 자는지 누가 딴짓하는지 일마 감시 과목 체제에서 하면은 스스로 감시하면서 아 선생님이 날 보고 있을 거야 하면서 딴짓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모두 우리 워크북 16쪽을 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은 논설문이죠. 논설문은 어떤 사람의 주장과 적절한 근거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 패놉티콘, 1만 감시 과목을 설명하고 있고 그 1만 감시 과목의 구조를 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1만 감시 과목의 구조를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만 감시 과목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특징은 권력의 작동 원리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의 과목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이
어떤 구조화되면은 권력이 구조화되면은 누가 권력을 잡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페노티콘 과목이 있으면은 감시자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죠. 감시자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죠. 알아서 자기네들이 감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 과목과 일마 감시 과목을 비교는 뭐 공통점을 설명하는 거고요. 대조는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작품의 구성은 넘어가고요. 자, 일만 감시 과목과 지하 과목의 공통점과 차이점 나오고 있는 거죠. 공통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비교고요. 차이점은 대조죠. 자, 이 부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쭉 넘어가서요. 일만 감시 과목의 효과 봅시다. 가시성은 눈에 보이는 거죠. 비가시성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시성, 감시자가 언제나 수감자를 볼 수 있고 수감자들은 감시자랑 동료들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감시자가 쉽게 통제하고 수감자는 고립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밑줄 긋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권력의 자동화. 아까도 설명했지만 감시가 중단되더라도 이미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권력을 행사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 부분 밑줄 긋도록 하고요. 자, 1만 감시 과목 기능의 보편적 적용.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감옥이 아니라 우리 권력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고도 사회 구조의 개편을 통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왕이 누구든 임금이 누구든 상관없이 백성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을 이렇게 구조 안에 편입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편의점 영명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읽어보도록 하죠. 모두 교과서 164쪽을 피도록 합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죠.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다. 옛날에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구멍가게라고 하죠. 편의점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자주 이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어귀는 이렇게 초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시작되는 부분, 동네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죠. 시작되는 부분, 첫머리죠, 첫머리. 구멍가게가 들어서 있던 모습은 기성세대에게는 매우 친숙한 풍경이다.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어 퍼져나가는 중심지였다. 옛날에 이렇게 구멍가게 모여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소문도 나고 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뭐 골목이나 이런 시작점이죠. 골목 등의 시작점이고요. 슈퍼마켓이 언젠가부턴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이 그 자리에 들어서 규모와 가격으로 사력을 획득했고 구멍가게보다는 슈퍼마켓이 좀 더 큰 거죠. 오늘날 치면은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뭐 롯데 슈퍼마켓 뭐 이런 데세요. 그 슈퍼마켓마저 얼마 전부터는 대형 할인점에 밀려나고 있다. 슈퍼마켓은 더는 슈퍼하지 않다. 그렇죠. 할인점이 훨씬 더 큰 거죠.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훨씬 더 큰 거죠. 하기엔 아예 미니 슈퍼라는 기묘한 합성어가 일찌감치 등장하지 않았던가.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전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그렇죠. 이제 편의점이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1927년 미국에서 생겨나 1989년 한국에 첫 선을 보인 편의점은 그동안 규모가 급속하게 신장하여 2006년 전국의 편의점 수는 10,000개를, 지금 2024년도니까 한 2만 개쯤 되겠네요. 전체 매출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늘어났다.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부분, 자, 구체적인 수치 10%씩 뭐 매출이랑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신뢰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의문형을 사용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처음입니다. 이 부분까지가 처음이고요. 편의점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165쪽 첫 번째 문단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죠. 여덟 번째 줄입니다. 편의점은 주로 인구가 밀접한 지역에 있다. 매장의 넓이가 보통 25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진열된 물건은 무려 1200여 종에 이른다.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수나 뭐 전기세나 이런 것도 편의점에서 낼 수 있죠. 택배, 휴대전화 충전, 팩스, 꽃배달, 전문, 공연, 주문, 공연 입장권, 예매, 발권, DVD 대여, 보험 상품 판매 이렇게 많이 해요. 이런 거 전혀 몰랐네요. 우편 대행, 디지털 사진이나 등 쭉 열거죠. 열거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열거와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열거는 나열하는 거고 예시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열거랑 예시하고 있다. 또한 그 안에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탁자와 끓는 물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편의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듯 편의점은 집 근처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제한화 서비스를 당장 충족할 수 있는 매장으로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잘 개척해온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마트 가서 이렇게 컵라면 끓여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큰 창고가 없는 편의점은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판매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판매 종합 통합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자료에 근거해 하루에 한두 번씩 순회하면서 가맹점마다 뭐 가맹점이랑 이런 건 다 여러분들 날개 부분에 의미가 나와 있죠. 재고 같은 거는 볼펜 몇 자루 라면 몇 개 하는 식으로 완전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전국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가 상품을 한꺼번에 일괄 구매하여 유통하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각 동네마다 깊숙이 파고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도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유연한 전략이 맞물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은 규모의 경제랑 유연한 전략이죠. 본사에서 많은 물건을 산 다음에 가맹점, 지점들이 무슨 물건 필요해요? 그러면 바로바로 갖다 준다는 거죠. 편의점의 또 한 가지 차별성은 매장의 디자인에도 있다. 우선 조명이 하나다. 천장을 잘 보라. 형광등이 빼곡하게 걸려 있고 대낮에도 환하게 켜져 있어 그 어느 공간보다 밝다. 밝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 욕구, 왠지 밤 되면 좀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눈에 확 띄니까. 밑에 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지요. 문단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두 번째부터 문단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렇듯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 여성들도 심야 깊은 밤이죠.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다. 낯선 손님들이 옆에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구석구석 환하게 비춰준 불빛 덕물이다. 그리고 투명 유리를 통해 바깥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서 더욱 안심된다. 또한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된 블록거울을 통해 계산대의 직원의 시선이 매장 내에 두루 미칠 수 있는 구조도 고객을 안심시킨다. 그래서 어떤 다른 못된 사람들이 자기한테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이렇게 CCTV나 이렇게 거울로 점원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빛, 투명유리, 블록거울이 사람들이 여성들도 심야에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그 불빛이 매장 바깥에도 뻗어나가 어두운 도시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일본의 어떤 편의점에서는 아이들과 여성의 110번 점포라는 안내문이 창문에 붙어 있고 천장이나 간판 옆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비상시엔 사이렌을 울린다. 위험에 처하거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든지 편의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 말하자면 파출소 역할까지 겸하는 셈이다. 이거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오늘 이게 옛날 자료여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편의점에서도 이거 실행하죠. 뭐 부모님 잃어버렸거나 길 잃어버린 친구 가까운 편의점에 가면은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경찰이랑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놀러 갔다 우리나라 어디 뭐 여행 갔는데 길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힘들다 슬프다 그러면은 근처에 편의점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 경찰서에 연락해 줘서 여러분들 길 찾아줍니다.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도시, 특히 젊은이들은 인간관계에 감각과 잘 맞아떨어진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따라서 무엇을 살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여 들어가야 한다. 괜히 구경하면 좀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이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넬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엔 입도 열지 않을 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
그 무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준다. 눈치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도 물건 골라도 눈치도 안 보이고 괜찮다는 거죠. 왜?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대조죠. 오히려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더 편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구멍가게랑 편의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는 차이점이나 반대되는 걸 들어 설명하는 거죠. 이건 요즘 다 알죠. 차이나 반대되는 걸 들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들어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꼭 사서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살 거 있나 싶어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여러분들도 괜히 막 어디 옷 사러 갔는데 점원들이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뭐 고르시겠어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면 좀 불편하죠. 나는 좀 자유롭게 구경하고 싶은데. 그래서 편의점이 그런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서리적 표현,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건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닌 거죠. 강조나 이런 걸 위해서, 강조나 흥미 등을 위해서,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물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편의점을 24시간 열어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생 점원들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의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들 167쪽 넘어가서요. 자, 이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즉석식품점도 마찬가지로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즉석식품점을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예측 가능한 조공원의 행동 등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글쓴이는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 있고 그 편안한 의뢰와 각본에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식품에 매료된다고 보고 있다. 종업원이 누구든 외모, 말씨, 감정 등에 예측할 수 있기에 고객들을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우리가 맥도날드 가면은 대충 짐작이 되죠. 뭐 뭘 물어볼지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싶어요? 그럼 저 햄버거 먹고 싶은데요. 뭐 라지로 할까요? 스몰로 할까요? 이렇게 하고 뭐 감자튀김이랑 콜라 추가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되죠. 깔끔한 인간관계 자체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적인 소통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석식품점의 그러한 속성은 편의점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게 즉석식품점과 그래서 즉석식품점은 우리 흔히 말하는 패스트푸드점이 되겠죠. 편의점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는 어떤 공통점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는 공통점이 뭡니까?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거죠. 잘 짜여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167쪽 밑에 문단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다음 쪽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모두 168쪽 펴니다. 168쪽 첫 번째 문단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10번째 줄 그러나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나 그러한 성장이 편의점 주인들의 수익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때 잘 나갔던 사업 항목에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넉넉히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달라졌다. 조기 퇴직자, 부업으로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고, 그리고 편의점 차리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는 거, 가맹점. 그래서 GS25 차리고 싶거나 CU 차리고 싶은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죠. 본사는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여기 편의점 차리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 겁니다. 뭐 사실은 5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개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CU나 GS25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늘면은 수수료, 자기네들이 먹는 돈이 많아지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 결과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이 들어서 제살깎기를 하는 실정이다. 그렇죠. 요즘 한 건물 안에 편의점이 막 2개, 3개 있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편의점 수익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를 쓴 거고요. 이 나머지 이 문단의 밑에 부분은 자,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25번째 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인 못지않게 힘겨운 것이 아르바이트 점원들의 신세이다. 그들은 비정규직으로 가맹점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옷을 입고 시급 3,000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으며 야, 이거 시급 3,000원이면 도대체 언제일까요? 진짜 옛날이네요. 한 6, 7년 될 것 같은데요.
예, 2000년도 초반쯤 되겠네요. 지금은 시급 한 10,000원 가까이 되죠.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에 10시간 정도 노동을 한다.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검사하고 옮기는 일, 창고를 정리하는 일, 가게 안팎에 청소하는 일, 인수인계 때마다 판매된 전체 물건과 총액을 일시업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거 쭉 열거, 나열. 다른 말로 열거죠.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일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요. 모두 교과서 169쪽을 펴니다. 자,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거는 169쪽. 제일 힘든 거는 손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없는 물건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는 손님, 돈이 모자라는데 봐달라고 떼쓰는 손님, 슈퍼마켓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손님, 그 다음에 커피를 타달라는 손님 등 만나면 지극히 곤혹스럽다. 여기까지가 중간이죠. 164쪽 14번째 줄부터 지금 우리 읽고 있는 169쪽 네 번째 줄까지죠. 169쪽 네 번째 줄까지가 중간 부분이고요. 편의점의 성장과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필요를 파악해서 성장했는데 가맹점주들도 수익이 줄어서 힘들고 아르바이트생들도 힘든다는 거죠. 자, 이런 편리함을 줄여서 편리함을 뜻하는 영어 컨비니언스는 우리 컨비니언스를 줄여서 우리 편의점이죠. 편의점이 영어로 CVS죠. 그래서 컨비니언스를 이렇게 편리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S는 복수형이 되겠죠. 편리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CVS인 거죠. CV를 따서 CVS가 된 거죠. 함께 있음이란 뜻의 라틴어에서 왔다. 편의점은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깔끔하고 한한 공간을 자기 방만큼 친밀하게 느낀다.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의는 도시의 성자처럼 위안을 준다. 성자는 별자리죠. 날개 부분에 나와 있죠. 뭐뭐처럼이니까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이 쓰인 거죠. 마치처럼 같이 듯이 이렇게 비유 표지가 있는 거죠. 늦은 밤 온라인을 배회하거나 출출한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다. 수많은 물건을 진열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열려 있는 것은 너무나 고맙다. 자, 여기가 편의점의 장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나 그것을 드나드는 소비자들의 욕망을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관리된다. 그리고 주인과 점원의 업무도 주어진 지침 속에서 기계적으로 영위된다. 영위된다는 건 뭐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일상의 편리함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엄청난 불편을 감내하는 이들이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편의점의 단점이 되겠죠.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밀어내고 촘촘히 들어서는 편의점은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습관을 알뜰하게 빚어내어 그 거대한 시스템인 도시인들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친밀한데 구멍가게는 굉장히 친밀한 곳이었다면 편의점은 약간 무관심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무관심이 더 편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잘 파악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끝분이겠죠. 끝부분. 그래서 편의점의 두 얼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워크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워크북 20쪽을 펴니다. 자, 갈래는 설명문, 그 다음에 성격은 설명적, 분석적, 뭘 분석하고 있다? 편의점의 성장 비결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판적, 편의점의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럼 단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재랑 주제는 각자 읽어보고요. 특징은 편의점의 성장 비결을 영업시간, 지리적 위치, 운영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죠. 디자인, 환하게 밝게 비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문화의 산물이자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공간. 왜? 무관심을 편안해하는 도시인들의 특징을 잘 파악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노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작품의 구성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처음에는 구멍가게였다가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 다음에 편의점이 이제 우리 생활에 자리 잡았다는 거죠. 자, 편의점의 성장 비결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편의점의 성장의 이면은 그 다른 면이죠. 다른 면. 성장 안에 어떤 숨겨진 면이라는 거죠. 숨겨진 면. 성장해서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맹점주가 힘들어한다. 그렇죠. 편의점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수입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이 뭡니까?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그냥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글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174쪽을 펴도록 하죠. 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은 과학 분야의 글은 자연현상이나 물리적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의 구조나 원리를 보편적인 원인과 결과 법칙에 서술한다. 그러므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과학 분야의 글에는 수학, 물리학 쭉 열거돼 있죠. 그다음에 기술 분야의 글, 분류는 뭡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 거죠. 기준에 따라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어떤 걸 서술하느냐, 무엇을 서술하느냐에 따라 나눈 거죠. 기술 분야의 글은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과 사물 등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능한 다양한 기술에 관해 서술한다. 기술공학의 원리나 법칙을 탐구하고 설명은 글이다. 이거 정의죠. 기술 분야의 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필요하다. 자,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 밑에 문단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이거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175쪽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 두 번째, 자, 대상에 대해 논리의 근거와 입증, 증명하는 것, 그 다음에 타당성, 얼마나 적절한가를 파악하며 읽어야 된다는 거죠. 글쓴이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그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상에 대한 논거로 입증하는 과정이 논리적인지 제시된 논거가 타당한지를 따져가며 비판적 관점으로 읽는 걸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 관점으로 읽어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를 파악하며 읽기.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지문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흔히 승객이 타는 밀폐된 공간의 차를 승강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게 뭡니까? 승강기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승강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오르내리는 길과 10개의 안정장치가 있는 정밀한 기계이다. 기본적으로 도르래, 줄, 자, 평형추, 3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승강기는 구동 방식에 따라 유압식과 로프식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 나눈 거죠. 이거 분류죠.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눴어요? 구동 방식이 기준이 되겠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프식 승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 밑에는 로프식 승강기에 대한 쭉 설명입니다. 자, 이 글은 글쓴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승강기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승강기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깃는 같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쭉 밑에 부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우리 이 글은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모두 교과서 176쪽을 펴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본문 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흔히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언급하곤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약육강식, 적자생존 비슷한 말이죠. 뭡니까?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이제 알아서 도태된다는 거죠. 알아서 끝장난다는 거죠.
원리이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뭡니까? 약육강식과 그 다음에 적자생존이나 적자생존. 그래서 약한 자는 이제 알아서 도태되고 이제 멸종하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서리적 표현이죠.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 생각이 맞을까? 맞지 않다는 거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흥미 유발을 위해 묻고 있죠. 서리적 표현이고요.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는 과학도 드물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이 사람은 오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생각 말고 진실된 생각을 이제 말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열 관계를 바탕으로 우는 뛰어난 거고 열은 약간 뒤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에 따르면 우가 살아남고 열은 도태된다는 거죠. 우열 관계의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고 오해한다. 즉 세월이 지날수록 생물체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되어 이상적인 생물체의 모습이 한 발씩 가까워지며 열등한 존재는 진화를 거쳐 고등한 존재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고등, 점점 뛰어난 존재죠. 얼핏 보면 생물체가 진화를 거쳐 단순한 존재에서 복잡한 존재로, 미숙한 개체에서 성숙한 개체로 바뀌는 듯 보여 진화가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 5번째 줄 많음부터 10번째 줄 내포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진화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잘못된 인식이 나오는지 그 옆에 바로 나오죠. 자, 생물체의 변이는 우연적인 사건이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다 보면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체만 선별해낸 듯이 뛰어난 형질을 지닌 생물종이 살아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된 인식이 있고 그 잘못된 인식의 원인이 나와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우성 열성 중에 우성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한다? 뭡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성만 살아남는 경우가.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생물체의 진화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일 뿐 애초에 그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건 아닌 거죠. 적응하다 보니까 우성이 살아남은 거지 애초에 그런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방향을 설정해둔 건 아니고 어떻게 적응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우성이 살아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77쪽 첫 번째 줄까지가 처음 부분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발전된 쪽으로 생물체들이 이렇게 나아간다는 건데 사실 발전된 방향으로 꼭 나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177쪽 두 번째 줄부터 이제 중간 부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린다. 사실 적자생존이란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동시대의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스펜서였다. 스펜서에 대해서는 오른쪽 날개 부분에 나와 있죠. 당시 스펜서는 인간 사회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생명체의 진화 이론을 끌어들였다. 스펜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유기적이라는 건 오른쪽 날개에도 나와 있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죠. 즉 초유기체라는 뜻은 가로 안에 설명되어 있고요. 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스펜서의 관점인 거죠. 스펜서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 발달 과정 역시 생물체와 같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추죠. 유추는 어떤 특정한 현상, A라는 현상을 통해서 A란 현상에서 B가 일어났다면 A-란 현상이 일어나면 B-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물체의 발전처럼 사회도 발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즉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듯이 사회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쥐가 고양이 먹이가 되고 정어리가 갈매기 먹이가 되듯이 정어리는 물고기 종류죠.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흰색 동물은 먹이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이를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란 말로 압축해냈다. 그래서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뭐다? 요 부분이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예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스펜서의 다윈이 주장한 생물학적 진화론은 인간사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되었다. 자, 이 문단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교과서 25번째 줄 봅시다.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었다. 특히 유성생식을 하는, 유성생식은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죠. 암수가 서로 이렇게 생식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는 생물체는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는다. 유전자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섞이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새로운 변이가 탄생하는 거죠. 이 자손은 각자의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자,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은 유전자적 변이고요. 밑에 건 환경적 변이죠. 그래서 우리 공룡 같은 경우는 적응하지 못하고 빙하기가 오면서 멸종을 한 거죠. 환경적 변이에 적응 못했죠. 초기에는 이 변이로 인한 차이가 건에 눈에 띄지도 않지만 오래 세월 동안 변이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난다. 교과서 178쪽 펴입니다. 나타난다가 아니네요.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생물종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자연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윈은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라고 썼다. 직접 인용한 거죠. 직접 인용 뭐다? 우리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이라고 했죠. 큰 따옴표랑 뭐뭐라고가 있죠. 직접 인용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우열이 있다 그랬죠. 우열이 있어서 우 쪽으로 발전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오히려 우열이 없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었다는 거죠. 다윈은 우열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글에서 어디에도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좋다. 약육간신과 적자생존이죠. 뜻은 담겨있지 않다. 진화론에 대한 오해가 있었네요. 진화론은 우리 보통 약육강식이랑 적자생존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윈은 다양한 생물종을 관찰하는데 생물체계에 있게 한 원동력은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된 대항성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다양한 변이가 이루어진데 그 변이는 뭐다? 이렇게 우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열 중에 우로 무조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변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윈은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에 더욱 주명했음을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갈라포가서 핀치에 관한 연구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그래서 연구를 근거로 삼아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핀치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178쪽 위쪽에 새죠. 1835년 9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서쪽 해안에 1000km 떨어진 곳에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다윈은 이 섬에 서식하는 핀치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13종의 핀치가 서식하는데 이들의 크기나 습성 등은 비슷하지만 입이죠. 입 모양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들 핀치는 저마다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은 그들이 주로 먹는 먹이와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예시인 거죠. 예를 들어 나무 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 위한 핀치는 단단한 껍질 속에서 부리를 믿고 벌레를 찍어 올리기 위해 유리한 긴 주사 바늘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부리가 이렇게 주사 바늘처럼 생겨서 옆 끝으로 벌레를 찍어서 먹기 편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처럼이니까 마치처럼 같이듯이 이렇게 비유 표시가 있죠. 직유법이죠. 견과류나 씨앗을 주식으로 삼는 핀치는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는 튼튼한 지렛대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분류죠. 분류는 뭡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 거죠. 기준에 따라 나눈 거고 여기서는 어떤 기준이죠? 부리 모양이죠.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의 모양이 달랐고 그 부리들만큼이나 그들의 먹잇감도 달랐다.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 관계를 관찰한 결과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처한 환경에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이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해왔을 거라 생각한다. 변의 다양성이죠. 만약에 우열 중에 적자생존 약육강식이었으면 강한 쪽으로, 가장 좋은 쪽으로, 그 하나의 방향으로만 발전을 했겠죠. 근데 하나의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고 자기의 환경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핀치들이 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쪽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먹잇감은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한 종류로 모이지 않고 다양하게 세분화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약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 집착했다면 어땠을까? 질문을 함으로써 관심을 끄는 거죠. 관심을 끌고 흥미 유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어떤 상황,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 집착했을 상황을 가정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랬다면은 부리 모양이 하나였겠죠. 부리 모양이 하나였겠죠. 아마 먹잇감이 부족해져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자문자답이죠. 그러나 13종의 핀치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 껍질 안쪽에 숨어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 등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을 선택하는 종류를 취했다. 쭉 뭡니까? 먹이의 종류가 쭉 열거돼 있죠. 열거, 다른 말로 나열이죠. 그래서 먹이사슬 안의 종끼리 경쟁할 필요 없이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다. 다양성 증가의 이유죠. 다양한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다양한 먹이를 먹었기 때문에 부리가 다양하게 발전됐다는 거죠. 이처럼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그래서 진화는 다양성이라는 거죠. 적자 생존이었으면 한 가지로만 발전했을 텐데 한 가지로 발전하지 않고 다양하게 증가했다는 거죠. 이게 약육강식, 진화론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랬으면 한 가지로만 발전했겠죠? 아니라는 거죠. 자연계에서도 이러한 예는 무궁무진하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지라도 이를 활용할 줄 아는 다른 누군가에겐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소위 배설물이 새똥구리에겐 더없이 훌륭한 먹잇감이 되고 악어의 이빨에 끼인 찌꺼기조차 악어새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동물의 모습을 보면, 이거 예시죠. 그래서 누군가에겐 귀중한 자원이 되는 예시를 뭡니까? 새똥구리랑 그 다음에 악어새를 통해서 예시하고 있고, 이 두 개를 쭉 열거하고 있으니까 나열도 되겠죠. 예시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고요. 악어새는 악어의 이빨에 낀 찌꺼기를 먹고 사는 거죠. 자, 요 밑에 부분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요 위에 부분 내부는 생명들이 서로 먹이를 가지고 경쟁을 하기보단 공생, 함께 산다는 거죠. 함께 살도록 이렇게 함께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성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공생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다. 공생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상부상조. 상부상조는 서로 돕는다는 거죠. 서로 돕다. 자, 지류 옆에 나와 있죠. 곰팡이 같은 거죠. 곰팡이. 잘 알려진 공생생물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끼처럼 보이는 지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와 파래나 청각 같은 조류가 한데 어우러진 생명체다. 그래서 지류는 이렇게 곰팡이랑 그 다음에 곰팡이나 버섯 같은 이런 균이랑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파래나 청각, 긴 미역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런 조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생물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조류는 강합성을 왼쪽에 보면은 날개 부분 보면 사진이랑 그 다음에 설명 나와 있죠. 자, 보통 조류는 강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 뒤 이를 독식하지 않고 균류에게 나눠주고 균류의 생존을 돕는다. 그래서 조류가 포도당을 혼자 다 갖지 않고 균류에게도 나눠준다는 거죠. 자기가 쓰고 남은 거를. 한편 조류는 포도당을 넘겨받은 균류는 군기 중의 수증가를 흡수하여 조류에 공급한다. 균류는 자기가 흡수했던 소중기를 다시 내뱉어서 조류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조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며,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래서 조류는 포도당을 주고 그 다음에
균류는 수증기를 주는 거죠. 누구에게? 균류는 조류에게 수증기, 그 다음에 조류는 균류에게 포도당을 주는 거죠. 지류의 공생관계는 너무나도 밀접하여 이 둘을 분리하면 단독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지류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서 진한 생물 종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여기까지가 중간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 여기서 단순히 진화론의 반박이 아니라 진화론은 맞죠? 근데 뭡니까? 일반적 통념에 대한 반박이었죠. 일반적 통념은 뭡니까? 우선 계열로, 무조건적으로 우선 계열로 발전했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다양하게 발전했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우열 관계에서 우성으로 발달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177쪽 두 번째 줄부터 180쪽 네 번째 줄까지가 이렇게 중간 부분이고요. 자, 1936년 2월 비그로 탐험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다윈은 자신의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생물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다윈은 무려 22년의 연구를 지속하였지만 점처럼 이를 세상에 발표하지 못했다. 1858년 그런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아마존과 말레이 제도 지역에서 생물을 연구하던 전문 연구자 밀리스가 보낸 편지였다. 밀리스는 다윈의 오래전부터 생물의 변화에 관해 연구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연구에 조언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냈다. 근데 윌리스의 편지를 받은 다윈은 매우 놀랐다고 한다. 윌리스의 편지에 적힌 내용은 다윈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있던 것과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렇죠. 진화가 뭐다? 다양하게 진화한다는 거죠. 같은 결론은 뭡니까? 진화의 다양성이죠. 신중한 성격의 다윈은 자신의 연구 결과 발표를 20년이나 넘도록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자신과 거의 결론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하니 다윈은 여러모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언제나 사람들 기억 속에 1등의 이름만 남을 뿐이며 역사는 승자만 기록한다. 학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핵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광은 최초 발견자나 설립자에게만 주어진다. 만약 다윈이 인간적인 방법, 여기선 약육강식이죠. 치중한 사람이었다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든 윌리스를 학계에서 제외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뭡니까? 자기가 먼저 발표하는 거죠. 먼저 발표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윌리스가 먼저 발표하면 자기가 잊혀지니까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윌리스를, 자, 다음 쪽 넘어가서요. 181쪽 합니다. 자,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윌리스를 학계에서 매장하고 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윈은 생태계와 생물체제 상호관계에 대해 조예가 깊었고 생물체가 반드시 약육강식 원리에 지배받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결국 다윈은 윌리스 연구 결과 자신의 유사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윌리스를 자신의 연구자로 받아들여 진화론에 대한 첫 번째 논문의 공동 석사로 인정했다. 자기가 모든 걸 독식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윌리스를 끼워줌으로써 자기의 연구 성과와 윌리스의 연구 성과를 서로 나눈 거죠. 이것 후세 사람은 다윈이 매우 신사적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대조죠. 인간적인 방법은 약육강식이었다면 얘는 신사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해 준 거죠. 사실 다윈은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전략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말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십 년간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던 다윈이 몇 년간의 연구를 해왔던 윌리스를 동등한 자격의 연구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사람들은 다윈의 이름을 기억할 뿐 윌리스를 기억한 이는 거의 없다. 세상은 누가 더 많은 연구를 했고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 억지로 주장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기 마련이다. 자연스럽게 다윈이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 다윈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윌리스를 집합을 했다면 그 당시엔 성공했을지 몰라도 분명 역사는 다윈의 이름을 후배 연구자의 공로를 가로챈 파렴치한 약간 치사한 사람이죠. 기억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윈은 경쟁과 배제는 뭐 빼버리는 거죠. 대신 공존과 하해를 선택했고 두 개가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 선택은 다윈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었다.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로 두고 있는데 우린 오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핵일성과 경쟁, 반목은 서로 이렇게 서로 약간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대립하는 거죠.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 요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최대의 가치가 오는 시대가 있다. 그래서 가치를 쭉 열거하고 있죠. 나열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가치죠? 여기서 획일성, 경쟁, 반목, 전쟁, 다양성, 화합, 공존, 더불어 사는 삶을 쭉 열거하고 있죠. 이미 생명체는 태고 쪽부터 체득하고 겪어왔던 방식의 가치, 공존의 방식이죠. 서로 상부상조하는 방식이죠. 태고는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아주 옛날부터라는 거죠. 다윈은 윌리스의 손을 잡았던 그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을 이 세상은 이제 깨닫게 된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끝부분이죠. 공존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끝은 여기 180쪽 네 번째 줄부터 여기 마지막까지죠. 자, 모두 워크북 24쪽을 펴도록 합시다. 자, 설명문,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체계적, 우리 처음, 중간, 끝의 3단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의 제재는 진화론이고 주제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특징은 뭡니까? 일반적인 통념, 진화론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이었을 것이다. 진화론은 우수한 쪽으로, 우성 쪽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달했을 것이라는 그런 통념을 반박하고 다양성과 공생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다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를 제시하고, 그 일화는 이제 이 워크북 밑에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추, A라는 작용을 통해 A에서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났을 때는 B-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여기서 유추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가 본문을 하면서도 설명을 했는데 생명을 통해서 사회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유추였고요. 예시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대조는 차이점, 반대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죠. 인용은 말이나 글을 따오는 거죠. 글을 따오는 거고, 큰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처음, 중간, 끝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오해와 반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개체가 다양하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꼭 또 우수한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연하게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펜서의 진화론, 유추죠. 그래서 생물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A 통해서 B가 일어났으니까 요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펜서는 약간 약육 방식이랑 적자 생존을 주장했던 거죠. 그 다음에 다윈이 주목한 변이의 다양성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밑줄 그어야 되겠네요.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는 거죠. 우열이 없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꼭 우성적으로 발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 핀치의 연구는 다윈의 연구,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얻게 된 다양성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핀치 연구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서 신뢰성, 진화론이 다양성에 기인한 거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은 밑에 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생 진화론,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거죠. 서로 돕고 돕는다는 거고요. 이렇게 소와 새똥구리, 그 다음에 악어와 악어새, 지류가 예시죠. 공생 진화론의 예시도 되겠고, 이거 세 개를 쭉 나열하고 있으니까 열거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윈도 생명체만 공생을 실천한 게 아니라 다윈도 공생을 실천했다는 거죠. 어떻게? 윌리스의 연구 결과를 인정하고 자신의 공동 저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존과 하해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를 두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볼게요. 고생 많았어요. 끝까지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